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모임은요, 공식적인 모임이나 어떤 결성을 한 모임은 아니고, 우리 전광진 학장님을 위시해서 김승호 전 교육장님,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진 않으셨지만 박재원 선생님, 또 송민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기초학력 미달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해력에 관한 관심들이 조금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전광진 학장님께서 조금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오늘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제가 사회를 맡고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이제 제가 사회를 맡은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짧게 진행을 하고, 이어서 이제 송민아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송민아 선생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제 우리 김승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우리 전광진 학장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원래 오늘 계획은 조금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저도 말을 최대한 줄이고,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말을 줄여서 가능하면 이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저한테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텐데, 그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인사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광진 예, 학장님부터.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에 성균관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집에서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논이라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하게 돼가지고, 더욱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승호 전 교육장님, 현재 교수로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해력, 기초학력, 어휘력 관련해서 옛날부터 좀 찾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 공식적으로 같이 토론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9년도부터 그 번스타인의 그 학생들의 그 학력 격차가 그 노동자 계층에서 왜 지속적으로 나올까 해가지고 번스타인이 이제 언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사의 언어를 아는지, 또 어느 정도의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지 이제 조그만 그 연구들을 좀 하고 관련된 글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최근에 다행히 이제야 이 심심한 사과를 비롯해서 또 제가 또 전에 발표했던 이지적이다 등등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문해력 이 과제가 또는 이 문제가 교육에 상당히 핵심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 없이 짧게 자기 소속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순서부터 그냥 갈게요. 우리 이지선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소속과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해남 서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남 서초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박찬웅 선생님으로부터 우연히 문해력 관련해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들어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해력 관련 연구의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전남에서 문해력 1, 2학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문해력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연수를 조금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연수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생각들이 요즘 깊어졌었는데, 마침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여 들어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민아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송민아 선생님, 인사만 하시죠. 그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슨 이게, 무슨 작전 수행
아니고 뭔가 스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 시간이 있어서 기다린 길인데요.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까 이제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서 저에게 지금 현재 8시 5분이니까 5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제 원래 제가 오늘 발표 준비를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문해력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궁금해서 몇 가지 적다가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정강경 학장님께서 우리 발표할 사람들은 발표문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급하게 원래 사회만 보기로 했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건가 그래가지고 구글 가잖아요. 그러면 구글 트렌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오 놀랍게도 문해력이라는 말이 2004년에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2009년에 그리고 2020년에 와서 하는데 지금 요새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검색되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2004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구글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에서는 또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네이버는 2004년부터 되지 않고 2016년부터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네이버에서도 2016년부터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2020년에 이렇게 급속도로 4월 13일에 확 그 문해력이라는 그 검색이 증가했다가 다시 2021년에 들어서 이제 요새는 이렇게 상세히 계속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에 왜 갑자기 문해력에 대한 검색이 이렇게 폭증했는지는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해력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문해력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실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낯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독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문해력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해력, 뭐 별 이제 그런 용어가 다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말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문해력에 초점을 맞춘 전문 연구 집단인 국어학자들, 그러니까 국어교육과 교수를 봤더니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문식력, 문식성 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부터가 어렵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해력의 의미를 또 봤더니 기초 문해력 혹은 또 성인 문해력 또 문자 해독 능력 이렇게 아주 그 좁은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초학력이라는 말을 근데 각 학년별로 도달해야 될 최소 수준 뭐 이런 말로도 쓰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갖춰야 될 수준만이 아니라 중학생을 2학년 기초학력 수준 하듯이 그렇다면 문해력이라는 용어도 꼭 이 문자 해독 능력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넓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든 국어교육학회 쪽에서는 문해력이라는 말은 문자 해독력, 즉 문맹을 벗어난 수준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더 넓게, 더 다른 의미로 널리 쓰고 있어서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사한 용어로 독해력이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문식력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이 리터러시를 문식력, 문식성으로 번역해서 이 문해력은 기초적인 것이고 문식력이 바로 문해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자기를 글로서 표현하는 능력까지를 표현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단어로 문맹, 난독증, 그 다음에 이 기초학력과 또 문해력의 관계, 또 독해력, 독서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그 문해력 논란이라는 키워드로 9월 1일 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논쟁을 분석해 봤더니 문해력 향상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가 왜 문해력 논란이 있는가 했을 때 목표 자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세대 간, 개인 간의 용어, 어휘 차이 발생 이유를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해력이 낮다, 뭐 우리가 높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용하는 단어가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왜 그런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왜 그쪽 사람,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젊은 세대가 쓰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지, 어떻든 간에 문해력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어휘 발생 차이 이유를 깨닫고 이해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감과 소통 능력을 높여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이에 바탕이 되는 어휘력, 글쓰기와 말하기,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력 향상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처방으로는 공교육 책임론, 여기에서는 한자 교육을 소홀히 하고 독서 교육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어휘력 증진이 필요하고 독서 교육 강화, 글쓰기가 필요하다. 현실 인정론은 언어라는 것은 결국 세대 간 언어 차이를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 단어가 끊임없이 생성 소멸되니까 젊은 세대가 앞선 세대의 단어를 낯설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걸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고 서로 조금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디지털 문법에 익숙하고 한자를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문해력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 2021년 9월에 발간한 자료를 봤더니 20, 30대 문해력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오히려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널리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굳이 안 써도 될 경우는 쓰지 않음으로써 서로 이해를 높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이 상황론입니다. 너무 디지털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돼서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줄이는 쪽으로 인성론, 자기 무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젊은 세대는 새로운 단어를 마주치면 어휘력을 늘려가고, 기성세대도 요새 언어를 자꾸 면박만 주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요새는 워낙 쉽게 인터넷 통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단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끝없이 해가는 것이, 공부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정리했던 것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대로 갈 텐데, 송민아 선생님이 지금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잠시 휴게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송민아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논의한 후에 이제 송민아 선생님 운전하면서 저희 세미나 같이 워크숍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민아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송민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크게 고속도로 안에서 많은 이런 현장 교사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 예.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조금 변화시켜 보면은 하는 문해력 신장이랄지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점이,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르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안 되는가, 가르쳤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안 가르쳐서 아이들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진단이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쳤는데 안 가르쳐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가르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가르쳤는데도 아이들이 못 배우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나에 대한 문제, 학생에 대한 문제냐, 그 진단을 촘촘하게 볼 필요가 있고, 문해력 신장 수업에서 문해력이 떨어졌다 가장 쉽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해력 중심, 문해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 신장하는 수업 자체를 교사는 과연 한 단원을 봤을 때 그 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핵심적으로 습득해야 될 그 단어를 총량적인 차원에서 교사가 어느 정도 그걸 생각하면서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가. 초등 수업은 대부분의 교과에 있는 용어들이
생활 용어예요. 생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대부분 알 수 있을 거라는 교사의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촘촘하게 세밀하게 진단과 물어보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냥 알 것이다라고 패스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 스스로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내가 혹시 놓치고 교수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후에 지금 이 문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상당히 방어적인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순환이긴 해요. 이 정도의 용어는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명확한 팩트로 그 용어를 통째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보다도 그 용어를 자꾸 쉽게 바꿔서 은유적인 표현도 쓰고 다른 그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용어 자체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용어의 언저리를 그 정도로만 해서 이 정도는 아이들이 못 알아볼 거야.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 용어를 많이 가르치지 않고 지나가요. 근데 발달 단계로 봤을 때 그 학년의 성취 그 수준 정도는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라고 합의된 질문들이 우리 교육과 영성에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어쩌면 내가 스스로가 그거를 배제시키고 조금 더 낮춰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쉽게 풀어주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사가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용어 자체로 확실히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 요걸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 2016년 피사 그때부터 굉장히 처음에는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위의 문제라기보다도 국내 국어에 대한 국어 수준 점수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여기 뭐였냐면은 우리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흥미도가 낮다라는 이런 구미 한번 불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놔뒀었어야 됐어요. 근데 학업 성취도를 낮춰주면 아이들의 교과 흥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근데 높은 것은 높은 것대로 학업 성취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과에 대한 흥미를 어떻게 촉진시켜 볼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쪽은 놔둬버리고 잘 가고 있었던 부분을 계속해서 잘 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을 처방했어야 되는데 잘 갔던 부분을 이제 거기서 배제를 시켜버리고 안 되는 부분 흥미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과 흥미를 높여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이 활동 중심 수업이었어요. 활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교사가 놓쳤던 게 뭐냐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두 가지 메인 활동이 있습니다. 공부할 문제,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 활동과 탐구 활동이었어요. 근데 사고 활동과 탐구 활동의 메인은 이거지 않습니까? 어떤 뇌를 활용해서 지식에 대한 습득이 일본의 수업의 기본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손발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활동이, 액션이 잘못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들어가야 할 것은 언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이데거가 말한 것 중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해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언어의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거고 수업의 어쩌면 40분, 45분 전체적인 총량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30분 이상의 사고하는 그 역량을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없이는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언어 자체가 사고할 수 있는 핵심 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너무 활동 중심을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자꾸 회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있어서 기초학력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회복. 이 회복에 있어서도 옛날에 있었던 그 부분을 복원을 하시면서 근데 그때 무너졌던 게 그대로 필요한 부분 그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무너져서 잘못 가버렸던 것은 내 눈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랬지 잘하고 있는 그것을 날려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교사가 지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어야 했는데 지식이 잘못
라고 해서 지식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현장에서 고민이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민아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일단 가르치면 된다. 근데 혹시 이건 잘못하면 전적으로 교사 책임인 것처럼 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수법 또 활동 중심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이 어휘력이 확장되지도 않았고 우리 언어 존재의식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게 이제 이러한 지금 문제를 가져온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송민아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다른 반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교수님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교수님께서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교사 입장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해서는 어떤 것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문제 또는 학생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처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참고로 네, 말씀 김성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이 긍정하는 것하고 부정하는 것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중고 교육하고 이제 성인 교육을 이제 대학에 와서 가르치면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중고 교육 영어로 말하면 스쿨링이고 K-12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그 교육인데요. 이거를 성인들 교육하고 너무 이렇게 혼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초중고 교육에서 교사 책임이라고 할 경우 부담이 너무 가서 이제 그거를 좀 아주 말하기 어려워하고 좀 그렇긴 한데요. 초중고 교육은 그 교사가 학습에 수업의 주체로서 학생들을 수준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걸 연습하게 하고 또 반복하게 하고 그 주도적인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초중고 교육이고요. 어렵긴 하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후성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가르칠 목표나 지식 자체가 객관적인 지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알아가면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교육하고 좀 다르고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학 교육의 책임이 학생한테 있어요. 우리는 학점 안 줘버리면 또 뭐 출결 못하면 되지만 초중고 교육은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 항상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느끼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 혼선을 빚었던 거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네. 이제 긍정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말씀을 1분 안으로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아까 부정적인 측면 말씀.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그 성적이 높다고 그러는데 2010년 정도부터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피사 결과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제 그거는 우리 문해력하고 기초 기본학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호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송민아 선생님께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 네, 없으시면 일단 나중에 또 이동하시다가 말씀하실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순서에 의해서 준비해 오신 우리 김승호 전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원하시면 이거를 공유를 하게 되면 네, 화면 공유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거 이 가상 스튜디오는 일단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예, 중지를 하고 예,
화면이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예. 글씨가 좀 적으면 PPT를 별도로 아니요, 뭐 글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능하면 한 5분 정도로 특히 초점을 예. 문해력에만 맞춰서 말씀해 예.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한글하고 한국어 차이, 이 혼동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그 이해한다는 그게 일반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24개 알파벳은 이 세상에 가장 쉬운데 한국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한자어가 일반 생활의 70%, 또 교과 용어에서는 90% 정도가 들어있어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자어는 아주 그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연계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교사죄, 뭐 살인교사죄, 예를 들어서 폭행교사죄라는 걸 들었는데요. 이걸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교사를 어떻게 볼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 교사, 이거를 이 한글에 쳐보게 되면 한 2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은 가르치는 교사로만 알고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한자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피사 같은 데서 리딩, 그리고 이제 그 수학, 과학 그렇게 나오는데 리딩을 우리가 읽기로 많이 그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독해라는 것으로. 근데 이걸 읽기로 해버리니까 이 어휘력, 기초학력 문제가 나올 때 독서 활동으로 이렇게 강조해버리거든. 책만 많이 읽은 걸로 그렇게 강조해버리는데요. 이 독서를 독해라고 해서 다독도 중요하지만 독해로 해서 이 이해, 문장 이해, 말과 글을 이해하는 것, 또 그걸 중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 문해력 위기는 초3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그리고 누적적으로 돼서 문해력의 비상사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로 많은데요. 문해력 대책은 전부 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돼버립니다. 특히 초3이 변곡점이라고 피벗 포인트라고 그러죠. 단어 읽는 것, 또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온 것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갑자기 단어 수가 많아지고 과목도 몇 과목도 늘어나고 또 개념어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학년부터 이게 그 문해력 대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선 1, 2학년 제가 보니까 아주 소수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이후에는 관심이 덜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그런 지역에서는 이 글을 잘 읽기 때문에 문해력 문제가 크게 대두가 안 되고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관련하는 게 대두가 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부모들은 서울 같은 데를 알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이 본격적으로 어휘, 문해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상당히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들이 문해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국어 교육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4년 동안 국어 사전을 초등학교에 이렇게 한 960분인가를 보급을 쭉 하면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전에는 4학년에만 10시간 국어사전 내 친구 국어사전과 함께 나왔었는데 이제 3학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10시간씩 2번 20시간을 배워서 계속 국어사전을 친구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사전 없이 그 진도를 배운다거나 또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국어사전을 잠시 보고 다시 또 반납을 해서 국어사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심각한 문해력 저하 문제는 중등교육에서 이제 심각하고 또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데 대책은 거의 초등 중심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문해력이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하지만 이걸 포기해버리고 거의 학생과 가정의 문제로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국어선생님들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비판도 있고 그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1990년대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읽어도 뜻을 모르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교과 교사가 문해 교사. 그래서 every teacher is a living teacher라는 그 정책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교사가 되려면 또 교사들 이 현직 연수에서 컨텐츠 에어리어 리터러시라고 교과 문해 즉 리터러시하고 리딩하고 그 관련된 연수를 많이 시키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사들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수업 중에 교사가 말하는 것과 학생이 말하는 게 불일치가 되는데 사전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문해력을 향상해서 어찌 보면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방법이 국어사전 활용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교육청의 이제 공모교육장으로 갔었을 때 학생들이 과학이나 사회가 교과 수업을 이해하는 보통 학년 이상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국어사전을 한 권씩 이렇게 나눠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그걸 했었는데 2013년 11월에 교육부 그 행복한 교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왜 왔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갑자기 한 평의 학생들이 성적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174개 교육 중에서 가장 높아져 갔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학력이 높아졌는지 비결은 뭔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 그거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행복한 교육에 한 권의 사전이 한 평을 바꾼다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국어사전을 활용할 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정책들은 막 연수시키고 아주 그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어사전 이것을 학생들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한 번 깨닫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국어사전에 대해서 그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1년 2천만 권 정도를 그렇게 국비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뭐 한두 권씩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분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성적이 완전히 낮아졌다는 게 이게 2018년 그 성적인데요. 한국만 유일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영수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글로 학습 용어 뭐 그런 식으로 좀 표현했고 뒤에 보게 되면 그 국어사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한평에서 그 올라갔던 내용들 뭐 이런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초1, 네,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어사전 보급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켰던 경험까지를 바탕으로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문해력에 대해서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기초 문해력이고 혹은 이 말 그대로 문맹의 상대어인 문자 해독력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변곡점이 초3이다. 개념어가 대두되고 어휘수가 대폭 증가한다. 교과도 다양화된다. 이때 문해력은 그냥 문자 해독력, 문맹의 상대어가 아니라 이제 국어 교육학교에서 말하는 문식력, 문식성 이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 단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문해력이라는 것을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기초 문해력, 일단 독해력의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문식성 이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질문은 이 스마트폰에 이미 사전이 다 들어있는데 그때도 꼭 이렇게 출력된 무거운 사전을 수업 중에 비치하고 아이들이 그걸 들고 다니거나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제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제 질문의 답보다는 먼저 다른 분들 질문을 듣고 답을 한 후에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뭐든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찬웅 쌤, 뭐 네.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지금 적으면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앞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알려주신 대로 이제 문해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며 이제 문자 해독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사고력까지 같이 키우고 싶은데요. 저도 학교에서 지금 5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한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생활 한자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고급 어휘나 이제 언어를 잘 쓰려면 같은 말도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팁들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배움이 부족하다 보니 질문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박찬웅 생 질문에 따르면 이런 네. 이제 원칙적인 논의 다음에 와야 될 것이 교사들이 실제로 학급에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티칭 팁, 그러니까 어떤 교수법, 구체적인 기법들을 조금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기법의 네. 하나로 우리 김승호 교육장님은 그 사전을 늘 옆에 끼고 하도록 하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전광진 또 학장님께서는 이제 한자 교육의 또 중요성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혹시 다른 네. 답변이나 아니면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윤재웅 선생님 혹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음소거 해제해야 됩니다. 음소거 해제하셔야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소거 해제. 네네, 됐습니다. 네. 들려요? 예. 그러면서 저도 자료가 있는데 좀 프로그램을 네, 공유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하시는 사이에 다른 분들 우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자료 공유는 그 사이에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들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송석 선생님. 네,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네, 디지털 리터러시였습니다. 네네. 그럼 학생들이 왜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안 될까? 학생들 간에도 관심사가 너무 나뉘면서 이 친구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이 친구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인터넷에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도 이 사람들이 계층 언어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40 예를 들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경제 유튜브를 보면서 경제식 하면서 한다면은 뭐 10년생 그런 친구들은 뭐 요즘에 뭐 아이돌 팬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줄임말들 하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 야 너 이거 알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용어 단어 그러면서 계층 언어가 새롭게 생겼다는 요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층 언어를 교수님께서 전에 그 교수님께서 올리시는 그 자료대로 계층 언어를 이해하다 더 힘들어지는 요즘 그런 시대이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송석 선생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의 핵심은 옛날에는 동학년 애들끼리는 소통이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동학년 애들끼리도 그 어떤 계층 언어가 생겨나가지고 서로 간에 동일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답해 주실 분 계신가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학장님께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사례인데요. 학생들 간에 폭력이 일어나고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이 어휘력 부족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휘력을 정지시킨 교육을 했던 학교에서는 폭력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간에 대할 때도 그냥 좀 더 고상한 말이 생각 안 나면 뭐 욕만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휘력을 정진시키는 것이 폭력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아, 야, 혹시 그 연구물 나중에 아니면 뭐 보도랄지 그 근거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요. 최근에 그 외국인하고 뭐 한국인 사이에 폭력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 우리가 언어 번역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뭐 예, 그 레이디가 뭐 저기를 말했는데 딱 보니까 아가씨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이 이 그 아가씨 의미를 달리 곡해를 해가지고 폭력이 발생했다. 이걸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딱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송석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어휘력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공유하는 어휘, 함께 쓸 수 있는 언어가 줄어들고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오해로 인한 그렇죠. 폭력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언뜻 이렇게 해석도 되네요. 저보다 김성호 교수님 더 잘 아시는데 미국의 딕셔너리 프로젝트 .org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네. 김성호 교수님도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dictionary.org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딕셔너리 프로젝트 .org. 프로젝트. .org.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전광진 학장님의 말씀을. 교수님. 전에. 아, 예. 예, 그 정의사전 문제 답변을 좀. 네네네. 예. 스마트폰을 보면은 다 나오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는 정의사전을 보는 게 그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이론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지학습에서 그 밑줄 긋기 또 한번 봤던 거 그리고 찾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찾아가지고 위아래로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종이사전이 인지 발달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부터는 너무 이제 어휘가 많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사전으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웹사전 같은 게 그때는 이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정도 돼버리면 어휘수가 종이사전으로 이렇게 넣기는 너무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또 필요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초등학생에게는 종이사전이 더 효과적이다. 이 말도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더 설득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폭행교사죄 이럴 때 지금 저희들이 용어 중에서 법률 용어하고 의학 용어가 일반인들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진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법률 용어도 거의 일제식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왔던 법률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전광진 학장님이 이 한자 교육을 주장하시니까 동일한 단어를 표현하는데 일본, 한국, 중국이 서로 다른 한자어를 쓰고 있고요. 또 동일한 한자인데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기업가 정신, 저는 작년에 그 회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다 쓰다 보니까 영어로 엔트로프로널십인데 기업가 정신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일으킬 기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창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 그랬더니 전 정권에서는 기업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한 이 대기업 이런 기업들의 정신을 뭐 저거 높이 살려고 하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한자 자체가 다르다. 근데 일본 애들은 발음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기업 그런가요? 학장님.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잘못이나 우리로 들어와 버리면 똑같이 기업이라고 쓰고 한자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업인이나 기업가나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그래서 지금 일본 때 만들어진 법률 용어를 우리의 친숙한 용어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법조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학계에서도 우리 용어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로부터는 죽은 언어가 돼버리고 죽은 법률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용어 때문에 전문가들이 밥 벌어먹고 산다. 이제 그렇게 농담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우리 윤재훈 선생님. 네. 준비가 됐는데 제가 네. 간단하게 말씀. 네,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5분 정도.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우리 학생들의 대표적인 그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류일선이 있는데 이제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학생들이 이제 부닥치는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EBS 문해력 당신의 문해력으로 그 그림을 제가 캡처하고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 완전 과학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카피한 건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한자로 쓴 단어를 전부 한글로 이렇게 표현한 현재 교과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인데요. 한자가 뭐 훨씬 더 많죠. 이제 한글로만 이렇게 교과서에 쓰고 있습니다. 아까 문해력 얘기했지만 문해력도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고급 문해력 기준으로 봤을 때 북구 유럽하고 이제 미국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2.4%밖에 안 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25%, 거의 비슷하죠.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미국이 제일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급 문해력은 이제 19%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해력 구글 트렌드 조사했을 때 그때 여기 2005년도 문화일보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그 트렌드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사하고 이제 현충사를 비교해놨는데요. 실제로 아까도 이제 교과서를 이제 보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한자는 다 재건했지만 한자는 실제로 한자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한자가 이렇게 다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제시해놨는데 사실 한자가 필요하면은 사실 우리 한국어는 사실 나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를 우리가 그 배제하고 인정을 안 하고 실제로 한자를 쓰면서도 교육을 안 하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충사하고 불국사를 제가 비교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속도 자체를 모르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충사도 절로 다 오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현충사가 절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과 같이 당황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례지만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수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교수님, 정광희 교수님 만든 그 속도사는 아니면서 제가 캡처한 건데 사실 이렇게만 우리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사실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나 싶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니까 우리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미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은 과학교과서 봤더니 한자어를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오면 이제 정말 한자어를 모르고서는 이게 암호해독 수준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럼 한자어를 피해갈 수 있느냐 봤더니 일상생활에서도 피할 길이 없더라. 그래서 불국사, 현충사 이렇게 결국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불국사의 사자와 현충사의 사자가 정말 어떻게 다른지 그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한자어 어떻든 이제 이미 한자에 익숙한 쌤들께서는 뭐 한자어를 병행하거나 한자를 써도 가르치고 배우는 게 힘들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접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는 그렇잖아도 힘든데 이 한자가 들어오는 순간 잘못하면 뇌가 블락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아예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그 계산기를 제공했어요. 왜냐면 우리 뇌는 고급 기능을 발휘하는 뇌다. 그래서 계산은 이런 저급 기능은 계산기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아예 숫자만 나오면 뇌가 블락돼서 미국 애들이 수학을 하기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계산기를 없애고 다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면 구구단부터 외우고 뇌가 그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그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이 한자도 그러한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기초 한자 정도는 이렇게 미리 해야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한자어는 직접 쓸 줄도 모르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한자로 이루어졌구나 뭐 이 정도 감은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스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윤재웅 쌤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또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또 발제 비슷하게 짧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주신 자료들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널리 공유를 저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없으면 이번에는 전광진 학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공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이지선 선생님. 네, 그 방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전 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네, 구글이나 뭐 애플 들어가셔가지고 네. 예, 속뜻 사전으로 검색하시면 네, 거기서 이제 기본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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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발표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그런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유되어 있습니다. 네. 예. 문해력 초비상 탈출구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해봤고, 한자어 속뜻 교육이 답이다라는 부제를 따라왔습니다. 저희 간단한 소개고요. 이걸 하게 된 것은 앞에서 잠깐 여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심심한 사과에서도 심심사과, 이지석이다, 무운을 빕니다의 무운, 또는 우회 바랍니다의 우회, 또 공중 화장실은 왜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까?의 공중,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들 한자어 문제입니다, 그죠? 순 우리말 문제도 아니고 한자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디에서 한자 이런 것을 한자어라고 한다. 또 이런 한자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용 책에서 교과서도 전혀 나오지 않고 또 교사 지도서에서 한자어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 이전에 이 한자는 지금 이걸 식구과도 없죠, 그죠? 자취를 감췄죠. 한글 전용 때문에. 한글 전용 때문에. 그렇지만 한자는 무수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해력 공개, 문해력 참사가 빚어지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이 자료는 제가 선생님 한자 책이라는 제 책에서 이렇게 발췌한 것인데 이후에 공개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자어 속뜻 지도 이론과 방법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가 교과서 한자어의 실태 및 중요성, 이런 것이 문해력의 관건은 한자어에 달려있는데 하나는 그 중요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한자어의 기초 이론, 한자어를 지도하자면 기초 이론이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한자 교육 방법론에서 문맥 접근법, 사전 활용법, 형태 분석법이 하고, 이런 것을 아울러서 그 다음에 맺은 말로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 한자의 실태 및 중요성은 아까 여기 윤재웅 대표님의 그 말씀에서 인용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초등학교 5학년 과학교재에 태양계와 별이라는 단어에서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읽기는 쉽죠, 그죠? 이걸 한글 전용이라고 합니다. 한글 전용을 한국 사람이 순 우리말만 쓰자는 게 한글 전용이 아니라 한자어라 하더라도 또는 영어 외래어라 하더라도 한글로만 표기를 한다. 그래서 한글 전용은 한글 표기, 한글 전용 표기의 준말입니다. 어쨌든 그래 됐지만 한자어는 이렇게 아마 한자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조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가 한자 정도 이렇게 많죠, 그죠?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계를 낸 수사가 있었습니다. 통계를 낸 게 이 통계를 보면은 각 과목별로 이렇게 통계되고 합계가 보면 총 한자가 22만 3,500건이나 수준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재 전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런 통계가 있어가지고
한 학생이 매년 27,000번, 매월 3,100번, 매일 102번을 한자어와 노출이 되고 한자어를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이 혹시 있는가를 알려주시면 제가 되게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자료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여기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생각에 눈을 뜨게 한다.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생각에 눈. 여기서는 행성을 예로 들었는데요. 조금 더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돼서 열이 무슨 뜻이고 심이 무슨 뜻일까? 혹시 뭐 마법 천자문을 조금 공부한 학생이라면은 심에 대해서는 마음심이라고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때 열은 그럼 무슨 뜻일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열이 1, 2, 3, 4, 5, 7, 8, 9, 10, 10을 열이라고 하니까 10을 말하는 건가? 아무튼 그 생각의 눈을 감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도 이 한자어를 보다 보면은 모교, 모국, 모성, 모유, 모국, 조모 이렇게 보면 이거 단을 보다 보면 뭐가 어머니와 상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한 습관을 들였는데 그 생각 습관 안 기르고 그냥 지나간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한다. 생각의 깊이다. 여기서는 해왕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자의 기초 이론으로서는 사실 알고 보면 한자 기초 이론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배는 한자의 구성 요소를 먼저 해야 되는데 구성 요소를 본다면은 어떤 산자가 매산자 하나만 알아도 산하류 뒤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음절 어휘를 이루고 있는 숫자가 174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강산처럼 앞에 뭐 하나 붙어가지고 되는 게 45개. 총 219개의 단어의 반을 알게 됩니다. 이 매산자만 하나만 알아도 학자도 이렇게 9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의 생성 방식은 여기서 파생법, 합성법, 중첩법 이 세 가지입니다. 파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는 남자, 여자, 탁자, 공자, 자자, 가건물, 뭐 제1, 뭐 비, 뭐 한때 비자 같은 모렴치할 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합성법. 합성법은 두 개의 형태수가 합쳐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 뒤에서 이제 많은 예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첩법은 미미소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법에서 이루어진 한자의 구조 유형을 보면 병렬 구조, 수식 구조, 주술 구조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대등하게 신체 그랬을 때 몸신하고 몸체 두 개가 대등한 것이 두 개가 병렬되어 있죠. 대립관계는 반대되는 거죠. 시비 반대되는 것이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수식 구조 봤을 때는 명사가 명사를 그리면 철로 새로 만든 길 그래서 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형사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되고 주술 구조 천동 지진 그럼 천동 하늘이 움직이다 지진 그럼 땅이 뜬다 이런 구조에서 부술 구조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로와 보호, 결과 보호는 동사, 형사인데 형사가 보호가 되는 이런 사례들. 예문을 보면 뭐 대단히 쉽습니다만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보호, 술목 구조. 술목 구조는 이거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하고 목적어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기도 힘든 것은 영어는 SVO형이고 우리는 SOV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는 또 영어와 같이 SVO형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전에 한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가 어딘가 왔을 때 기자들 보고 질문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중국 그 기자만 질문했죠, 그죠? 중국 사람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까닭은 같이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 그러면 책을 읽는다 이런 구조잖아요. 요 SOV나 구요나 이런 구조만 알아도 분석하기가 대단히 쉽고 재미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이런 데들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절 한자가 있는데 이제 앞에까지는 이음절 한자의 구조를 봤지만 여기서는 삼음절 대사전 큰 사전 1+2 과보고 1+2 부작위도 1+2 이렇게 되죠. 그죠? 반대로 2+1 편집정 이렇게 하는 것도 편집하고 정 이거 알기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죠? 편집하는데 무슨 그 편집 알고 보면 쉬운 말인데 전염병 지금 바이러스 사태 전염병 사태 전염병 이것도 전염병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연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향이나 부동향이나 이렇게 이걸 끊어읽기를 잘못하면 확 달라집니다. 삼음절 이상 한자를 만납니다. 사음절에 대해서 전기문학 이것도 2+2인데 전기문학 이렇게 하면 또 엉뚱하게 되잖아요. 1, 2, 1 남, 회기, 선 이렇게 끊을기만 잘해도 사음절, 오음절 단어들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어희, 경계, 어경, 워드, 바운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 교육 방법론에서 교육 방법론은 문맥 접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 활용법이 있고 사전 활용법 다른 말로 하면 정의 학습법 이렇게 되죠. 이 사전 활용법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호 교육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분석법 이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형태 분석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중국어 언어학이 중국 문자 언어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형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적용시키면 대단히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별로 안 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맥 접근법이라는 것은 앞뒤 문장을 보고 대충 짐작하라 이런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모든 제가 많은 그 특강을 가보고 학부모 특강 또는 학생들 특강, 선생님 특강 가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는 문맥 접근법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휘 학습이 앞뒤 말을 보고 대충 짐작하라 이런 뜻이죠. 문맥을 보고 접근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문맥 접근법은 어떤 한 문장이 아니라 한 페이지 단어에서 한 95개는 아는데 5개 정도 모른다 하면 혹시 가능하고 그거 하면 98개는 아는데 2개 정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문맥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것 같다가 미국의 의학자인 네이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전 활용법이라는 게 이건 이제 국어 사전을 많이 봐야 됩니다. 아까 초등학생들은 종이 사전이 효과적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요즘 앱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발달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활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분석법입니다. 형태 분석. 이 형태 분석법이라는 것은 아까 합성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자를 만나면은 형태소 하나하나 형태소라고 하면은 의미의 최소 단위가 최소한을 형태소라고 하는데 아까 열심이라는 단어를 해봤을 때는 열이라는 형태소하고 심이라는 형태소가 조합된 합성되어 있는 거죠. 열은 그때는 뜨겁다, 뜨거운 마음을 뜨겁게 달구다 이렇게. 저는 이런 이야기 강의를 할 때 학생들 보고 할 때는 혹시 책을 보다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책을 읽은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주 불쌍한 입장이 됐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읽는 거지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는 게 열심히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있어도 열심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열심의 반대는 한심이에요. 한심. 차가울 한 마음심. 마음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루 종일 봐도 눈물
그냥 뭐 콧물이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마음만 열심히 하지 실제로 어떻게 한 게 열심히 하는 건가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 분석법에 의한 의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항성으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보시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들도 다 건너뛰고 매선 말로서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런 학생들이 한자어가 대단히 어려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초등학교용으로 초등학생 속도풀이 초등국어 사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과서 한자어도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얇게 또 지금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생을 위해서는 우리말 한자 속도 사전 또 선생님들이 한자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자어 지도를 제대로 하자면 어떤 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선생님 한자책 시중에 학생들을 위한 한자책은 무수히 많지만 선생님을 위한 한자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앱으로 돼가지고 핸드폰에서도 바로바로 볼 수 있어가지고 문해력 해결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까 친구처럼 해야 된다라고 김성호 교육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좀 더 국어사전에 친숙하도록 노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찍이 제가 2009년도인가요? 노래를 만들겠어요. 국어사전송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아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을까요? 징글벨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징글벨 뭐 아니고 치면 뭐죠? 흰 사이로 징글벨이 흰 사이로 스네를 타고 그럴 예. 건데. 그 똑같은 글자 수 하나도 안 틀리도록 음절 똑같이 하는 게 요겁니다. 사전 찾아서 속뜻을 아니 이해가 쏙쏙 재미도 솔솔 사전 찾아서 속뜻을 아니 즐거워서 국어사전 노래 부른다 헤이 사전을 펴보자 사전을 펴봐 국어 영어 한자 모두 친한 친구 되죠 사전을 펴보자 사전을 펴봐 궁금할 때 바로 사전 펴보자 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국어 사전송을 치면은 다양한 많은 분들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BTS의 반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2013년에 제가 성균관대 문과대 학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5월 5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독서와 독해의 시를 써봤었어요. 독해, 이엑스만 독해인지 문에 비슷한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서는 시력이 좋아야 하고 독해는 실력이 좋아야 한다. 독서는 한글만 알아도 되고 독해는 한자도 알아야 한다. 독서는 견문을 넓게 해주고 독해는 학력을 높게 해준다. 이럴 때로는 뭐 성적을 높게 해준다. 학부모 특강사 이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서적이 좋아야 하고 독해는 사전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종합해서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하고 여기까지는 세종대왕 때 동교선가에서 바른 거죠, 그죠? 그렇지만 뒤에 사람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어요. 요게 뒤가 제가 합쳐가지고 사람은 생각이 깊어야 한다 해가지고 글자 수를 다 맞춰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끝에서는 속도 학습송 노래입니다. 이거는 문해력을 기르기 하자면은 속도 학습을 해야 되고 속도 학습을 이렇게 잘 하자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개몽할 수 있는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사를 하고 유명한 동료 작곡가인 박미준 선생님이 작곡을 해줬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것도 유튜브에서 찾으면 바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읽을 줄 알아도 속뜻을 모르면 알쏭달쏭 머리만 더 아파 속뜻을 알면 이해가 쏙쏙 재미도 솔솔솔솔 속뜻 사전 무엇일까? 한자어 속뜻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애국가 예로 들면
사랑의 나라고 노래가가 속뜻이에요. 속뜻 학습하다 보면 모든 과목 공부가 신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속뜻사전 옆에 있으니 혼자서도 충분해. 꿈이 자라나요. 생각이 깊어져요. 속뜻 학습 속뜻사전 친구야 고마워. 마지막에 생각이 깊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문해력이 높아가지고 예. 생각이 깊어지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가 계획한 시간보다 아직 시간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더 이제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제 가상 스튜디오도 공유를 하고 갈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올려놓으신 내용을 저기로 하십시오. 말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말로 한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아까 올려놨던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 뭔가 광주 교대가 참 멋있네요. 이건 지금 광주교대 스튜디오 뒤에 무등산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쪽 한 화면을 제가 이걸로 잡아놨더니 그러면은 그 화면이 아닌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거나 이게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해주셨던 말씀 중에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것을 말씀을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주셨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공중에 없다. 전 그런 생각 하나도 못 해봤는데 애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공중화장실인데 땅이가 있어? 좋은 예를 들어주셔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교사 지도서에도 언급이 없다는 거하고 교사를 위한 한자 지도 아까 해주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아마 현장 교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국어과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이 한자 병용, 한자 혼용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한글 학회하고의 상당히 심각한 논쟁도 진행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자 교육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분들이 우려했던 것, 그분들이 고민했던 것을 잘 녹여낼 때 이 거부를 줄이면서 아이들이 우리만의 속뜻을 알고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제3자인 저 입장에서 보면 한자 병용 주장하는 팀하고 한글만 써야 된다는 팀이 너무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저희도 희생양이에요. 농담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을 하셨는데 방학 때 시골 가면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한자 공부하는 거 지켜봤는데 초등학교 갔던 1학년 됐는데 할아버지가 방학 때 시골 가니까 너 한자 배워라. 이제 한문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한문 안 배워요. 나 공부 안 하려고 해서 안 했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쳤어요. 근데 6학년 끝나고 중학교 가려고 했더니 중학교에 한문 과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옆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방학 때 서당을 잠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싸움박질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혼선이 빚어졌던 그렇다면 서로 간의 그 생각을 좀 모아가지고 제3의 의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자 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아까 독서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거기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한자 교육의 거부감에 대해서. 이 한자 교육에 대한 거부감은 한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글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까 김성호 교육장 잠깐 발표 발언에서 한글은 쉽지만 한국은 어렵다 했잖아요. 한글은 24개 자음과 모음 24개 그 표기 체계를 말하는 건데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 영어로 대비되는 게 아니라 알파벳이죠. 그런데 이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지만 그래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보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무엇이 한글인가? 한글의 장점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의 장점은 음을 적을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 그렇지만 뜻은 하나도 나타내지를 못해요. 한글이 24개 알파벳 가지고 24개 자모를 가지고 한글을 코리안 알파벳이라 가지고요. 코리안 알파벳 24개로 가지고 음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을 나타내는데 뜻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뭡니까? 표의 문자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글 전용 교과서는 긋음, 발음 정보, 포음 정보, 긋음만 알려주고 그러니까 속뜻을 보다 보니까 지금 문해력이 붕괴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한글. 제가 드린 포음 말씀은 문자. 이제 이렇게 한자 병용이나 한자 교육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의 입장이고요. 네. 그 반대했던 국어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또 그들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먹혀서 진짜 한자가 사라져 버렸고 저희들이 또 거기로부터 얻는 혜택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서로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요새 나타나는 이 문해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독서와 독해에 예. 그에 관한 그 이제 시를 재밌게 봤는데 그때 예. 학장님이 쓰신 독해의 의미가 지금 말하는 문해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독해하고 예. 문해하고 어떻게 예. 다른가? 그러니까 이 자꾸 이 옛날에는 우리가 독해력 그랬는데 왜 문해력이란 말을 새로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식 한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리딩 컴프리헨션 그래가지고 읽고 이해를 하면 독해잖아요. 읽고 리딩 컴프리헨션이니까 그 독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리터러시를 하니까 이거를 문해, 문식 이런 걸로 우리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혼동이 돼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독해 문제죠. 글을 읽고 뜻을 알면은 그걸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 능력까지도 독해 문해는 능닥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해도 문해력이 높다, 문해력이 낮다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독해력이 높다, 낮다는 것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학력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고 문해력에서 문해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저 사람은 문해력도 없다, 있다, 없다 정도지 높다, 낮다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문제를 좀 더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 문해는 국어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문맹의 상대어 정도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독해가 오히려 reading 예. comprehension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문식하고 가까운 예. 개념으로 이렇게 예.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질문을 하신 박찬홍 선생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 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우선 그 전광진 학장님과 이제 김승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해남 서초에서 초등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김승호 교수님께서 전광진 학장님께서 쓰신 초등 속뜻풀이 사전을 예. 26권을 이제 받아서 아이들한테 보급을 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매일 10낱말씩 이제 낱말 사전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찾고 꼬리물기식으로 시켰고요. 예. 이제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올해는 5학년 학생들한테 핸드폰으로 사전을 검색해서 매일 시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저는 단원 수업을 하기 전에 그 단원에 있는 낱말을 전부 모아서 낱말 학습을 먼저 시켜요. 예. 학장님께서 아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박래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게 여기 보면 공중에 대해서 왜 공중에 있어요? 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1989년에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지식의 저주라는 현상이더라고요. 예. 네, 지식의 저주라는 현상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남도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이제 그게 교사 계층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서 가장 경계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 아이들이 문해력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고요. 제가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해서 각 2번에 걸쳐서 아이들한테 1분 동안 어절 읽기 테스트를 했을 때
약 그때 20%에서 30% 심각하다 이거 50%까지 올랐어요. 유창성까지도 같이 올랐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유추할 수 없는 낱말이 나오면 읽기를 바로 멈추고 말도 자폭하게 되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김승호 교수님과 저자이신 정광진 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감사였고 제가 사실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제 제가 박나인 교수님께도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문해력 지도 매뉴얼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제 교직 생활의 꿈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미 해오셨던 학장님께서 혹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서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제 꿈이 뭐냐면요. 3, 4, 5, 6학년 4권의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각 예. 교과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 5학년이라면 5학년 교과에 나와 있는 그 한자어들을 모두 수집해서요. 예. 자주 쓰이는 속뜻사전이 너무 좋았어요. 자주 쓰이는 어근을 뽑아서 예. 일주일에 5 어근을 공부하고 한 어근당 5 낱말씩 공부할 수 있게 좀 그런 약간 숙제집 같은 게 학습지 같은 걸 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지만 제가 하려면 이제 학년별 쓰이는 것부터 이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사실 저는 그런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제가 어떻게 뭐 유명해지고 잘 쓰고 하는 것보다 당장 능력 되시는 분께서 하고 현장에 적용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문해력이.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제 책 맨 앞장에 목차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차살에 그때 점검표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내가 뭐 1주차 5 낱말 이거 했다 기록을 하면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이제 교사나 부모님께서 체크할 수 있게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개는 해줬는데 그 소개 자체도 혼자 학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뭘 생각해볼까 하다가 글씨체 교정을 겸해서 경필 교본의 형태로 내면 어떨까 하는 이제 제 구체적인 꿈이 있지만 만들 능력이 없어서 예. 이러한 그런 문해력 지도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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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박찬웅 선생님이 네. 진짜 그 선생님으로서 그 열의가 대단히 높으시는데요.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들을 속뜻사전을 찾거나 또는 속뜻사전 앱부터 찾거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한자어, 우한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한자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한자어를 분석하다 보면은 아까 형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한자의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문해력이 낮다 하는 지금 말씀하신 문해력은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기초 문해력인데 더 쉽게 말하면 어휘력이죠. 그죠? 낱말의 뜻을 모르는 문제죠. 이 문제는 바로 사전을 찾기를 자주 하다 보면 되고 사전에서도 그 한자의 뜻풀이 형태소 분석, 형태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사전이면은 많이 찾다 보면은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런 것을 어휘집을 만들고 싶다면은 우선은 그 컴퓨터로 가지고 많은 어휘를 수집해야 되겠죠. 수집된 어휘를 그다음 이제 분석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더라도 학생들이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마주쳤을 때 모두 저 셋불도 단김에 뺀다는 거 있잖아요. 셋불을 단김에 빼야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뺀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바로바로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그게 이제 김성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국어사전 활용률 사전을 바로바로 찾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박찬홍 선생 얘기는 이제 이렇게 그 속뜻 사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건 아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초등 교사가 전 과목을 다 지도하다 보니까 그 지도할 때 조금만 더 전문가들이 정제된 방식으로 이번 공부할 때 이 단원에서는 이 정도의 한자 핵심 그 한자는 배우면 이렇게 관련된 단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조금만 정리를 해줘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아, 네, 송민아 선생님. 네. 이제 우리가 한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워딩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처방이 나오려면은 어떤 문제가 그 합의가 돼야 되냐면 한자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라는 그 처방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럼 그 전에 한자를 가르치지 않았어도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때 그 피사 시험 문제 그 결과에서도 학업 성취도 면에서도 우리 정광진 교수님 김승호 학자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과연 높았던 것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이게 한자 그전에는 그러면 한자를 썼었는데 그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것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들고요. 아까 우리 김수호 교수님이신가요? 그 사례 발표해 주셨던 거 지금 속뜻 한자 사전 가지고 얘기하셨던 거. 예, 김승호 교육자님. 종이 사전도 너무 좋아하고요. 한자 속뜻 사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런 문제를 짚어봤을 때 뭔가 액면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문해력을 신경시키기 위해서 한자 속뜻 사전을 사용했든지 또는 문해력을 신장하는 교사 나름의 어떠한 그 특별한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사 나름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어떤 사례 하나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액션을 했냐 안 했냐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문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 무엇인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것에 대한 합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하셔도 괜찮고 그게 나름대로 교사 나름대로 처방할 수 있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은 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해력을 떨어뜨릴 만한 뭔가를 우리가 안 했구나. 그 요인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2000년대 후반 이제 2010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럼 그 전에는 한자 교육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한자 교육을 안 해서 떨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아까 김승호 학장님이라고 박찬홍 선생이 이제 속뜻 사전 이걸 사용해서 결과가 올라간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본다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도를 할 때 결과가 나온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네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독해력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저는 실은 문해력이라는 용어가 싫어요. 우리 너무 편하게 있던 독해력인데 뭐하러 문해력 만들어갖고 우리를 혼란시키나 이런 거부감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네, 학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이 피사 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자어를 어휘력을 테스트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높았다가 지금 낮았다 이런 게 아니라서 이게 높았던 때라 하는 게 한자 교육을 안 했을 때도 높았고 지금은 같이 안 하고 이제 낮았다.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한자어로 가지고 테스트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문장을 주고 이해한 정도고 해마다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그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교사의 노력, 교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사전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초등학생용은 이제 종이 사전으로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앱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앱이 2019년도에 나와가지고 2019년도에 용인 외고의 학생들 5명에게 줘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했는데 그 중에 5명 가운데 1명이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당시에 김지훈 군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 학생이 기초 어휘력을 이렇게 기르니까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방증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서울의 또 어떤 행연 초등학교의 5학년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우리 사전을 가지고 어휘 지도를 했는데 그 학생이 유독 5학년 3반 담임을 할 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서울대, 고대, 연고대 하여튼 뭐 이런 언급에서 안 좋습니다만은 그 우수한 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지금도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 선생님을 스승 날만 되면 자기 찾아온다던가. 알겠습니다. 유독이 그래서- 자기 담임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학장님 얘기. 말씀은 교사가 무언가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 속득 사전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 피사 테스트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호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피사 그거는 이제 2010년 우리가 제 이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시 화면 공유를 하십시오. 제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승호 학장님, 네, 화면 공유를 네. 하십시오. 네. 이게 이제 피사 2018이니까 최근 거거든요. 2021년에 한 거는 2022년 올해 12월에 나오죠. 이 추세 이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핀란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핀란드하고 한국하고 아주 유사하게 떨어졌는데 한국은 더 급속하게 떨어진 나라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향상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12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국영수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제가 여기다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보도자료에서 다 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발표를 안 해요. 그 공인된 평가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줄이게 왜 그때는 한자를 일단은 그 부분만 그 초중고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분석해서 준비된 또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연결시켜서 주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구성주의 그 수업으로 해서 학생 스스로 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우는 게 없어지고 전에 이제 7가지 교육 미션에도 나와 있듯이 영국에서 그렇게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교사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갔고 또 7가지 교육 미션에 그거를 기본으로 한 다시 학교 거기 첫 번째가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고 돼버렸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활동만 많이 하다가 배운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내용은 네. 바로 학생 중심 활동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바람직한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학력을 저하시켰다. 네네.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네, 있습니다. 송민아 선생님 말씀처럼 2010년 이후에 한자 교육을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김승호 교육장님 말씀처럼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을 학생 주도라는 용어에 대한 이 오해 혹은 활동 중심이라는 말이 아까 송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다시 송민아 선생님 말씀처럼 그 한자 교육하고 직결된 게 아니지 않냐 성적 떨어지는 게 이제 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저는 직접적인
그 한자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가르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한자 교육에 대해서 도농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 서울에는 영어 학원은 안 보내도 한자 학원은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이제 알죠. 학습 영어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근데 이제 농어촌에서는 그걸 모르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 위험성이 있어서 또 네.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사 성적은 서울 학생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뭐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도 없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는 다시 또 도농 간 격차도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아마 통계를 통해서 서울의 학생들은 학부모가 몇 % 정도나 한자 교육을 학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통계 자료도 필요해 보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다루지 않다 보면 그 이제 소득 간, 계층 격차 간, 뭐 계층 간, 또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지는 걸로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문해력 혹은 독해력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도 한자 교육의 관점에서 혹은 이 독해력의 원래 의미 자체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것 제가 처음에 약간 간단히 정리했던 거, 그 다음에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을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용 선생님께서 갑자기 또 추가로 발제까지 해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1인당 한 1분 내외로 듣고, 아니면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1분씩 듣기 전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오늘 발제하신 분 아닌 분 중에서. 네, 그러면 우리 정광진 학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1분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저희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장님. 예. 아까 송민아 선생님이 우려하신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문해력의 붕괴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선 한자가 아니라 선 한자어입니다. 한자 많이 쓰고 잘 모르는 한자어 지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한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인데, 한자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게 결과는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금방 학력으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당장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자어 후 한자 교육이 필요하지, 선한자 후 한자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낱말인데 그 낱말 중에서도 한자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해법과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승호 교육장님. 예, 아까 교사의 노력하고 또 속뜻사전을 이용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한평이 같은 경우 속뜻사전, 그때도 이제 속뜻사전이 있어요. 한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급만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전혀 부담을 안 줬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한 번 보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이렇게 자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용어가 달라지고 또 대화가 달라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그 어떤 그 학력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라든 할 때는 먼저 부담부터 나서는데 조금 이런 식으로 문해력 사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 그 부담이 좀 적어질 거고, 한 가지 먼저 추가시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몇 번 단어 봐버리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송민아 선생님. 선생님, 오늘 참 의미가 많았습니다. 우리 정강진 학장님도 그러시고 김승호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학습을 활동을 중심으로 하긴 하되 그 활동이 언어하고 관계된 사고력 중심으로 탐구력 중심의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 또 그 언어의 중요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 지식과 언어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걸 중점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활성화시키는 수업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기회를 가지셨던 우리 윤재용 선생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다수는 이제 국어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자가 남의 거라는 그러한 생각, 그 한글만으로 다 한국어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자어를 한글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한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시인과 문명인의 차이점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원시인은 문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디언도 문자가 없어서 그렇게 멸망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 조상님들께서 한자를 일찍 도입해서 우리가 문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만의 독특한 이런 민족 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귀한, 우리의 문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 연락해서 오시게 한 우리 오주봉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들을까요? 그 다음에 이지선 우리 실제로 문해력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 말씀까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듣겠습니다. 네, 오주봉 네. 교장 선생님. 오늘 광 교수님들 6시에 제가 이 모임을 안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직접 기초학력이랄지 문해력 관련해서 지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지원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어떻게 또 지원해야 될까? 아까 선생님 중에 그 문해력 지도의 매뉴얼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들 지원 방향을 좀 찾는데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문해력 연수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지선 선생님. 네, 저는 지금 1, 2학년 아이들 한글 해독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 3학년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라남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휘력 지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도할 때 한자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더 보충해서 제가 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네.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누구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옥 선생님. 네,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마치고 지금 정년 퇴임한 지 4년 지났는데요. 학교 현장에 있는 동안은 특별히 한자교육연구회를 운영하면서 30여 년 한자교육을 했었고 경인교육대학에서 한자교육을 4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 한자 표기를 하자고 300자만 하자고 이제 그 정책 연구도 했었고 그 연구에 참여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게 지금 아이들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한자까지 들어가면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한 과목이 늘어나니까 사교육에 부담을 준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극렬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갔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은 넣어줬어야지만 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현장에서 아까도 그런 얘기 좀 나왔지만 뭐 도농 간의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서울에 근무하는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80% 이상 한자교육 찬성을 하고 사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이런 실태를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이제 속뜻사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어휘 공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언어가 정확해지고 그래서 독해력, 문해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를 지금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저는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엄청 의미 있는 이 시간을 가지게 돼서 지금 굉장히 가슴 벅찬 시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정광진 학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하여튼 저도 오늘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저희들이 문해력이란 용어 자체부터 사회적 합의도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문해력이 엄청난 더 높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정반대로 문맹의 상대어로 문해를 쓰고 있고 독해가 오히려 문해보다는 더 높은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문식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서 하여튼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문해력의 의미를 초등학교 저학년이 말하는 문해력은 어찌 본다면 문맹을 벗어나는 문자를 해독하는 거 그다음에 3학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독해의 의미로서의 그 문식성 의미로서의 문해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달라질 거고 오늘 해주셨던 송민아 쌤 말씀은 이 한자 공부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인지 그랬을 때 김승호 전 교육장님께서 한자도 있지만 실은 초중등학교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 그러지도 않아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 송민아 선생님께서는 그 활동 중심이라는 말이 좀 잘못돼가지고 손발 활동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뭐 늘 저희들이 빈말처럼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더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임은 혹시라도 의미가 있으면 일단 이건 저희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올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광진 학장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이지선 쌤께서 3학년 이후에 그 한자어 지도에 대한 대책과 그 방법 여러 가지 좀 그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발표한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료 유일한 거고 전부입니다. 혹시 더 발견해 주시고 이 자료는 바로 제가 이메일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그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말 뜻을 몰라서 답답해합니다. 사실은 뭐 심심한 사과 이런 걸로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학생들이 교과서의 문장, 낱말 이런 뜻을 몰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말뜻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부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고 갈수록 공포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실도 결국은 한글을 몰라서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한글로 써놓은 한자어의 속뜻을 몰라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논의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리는 가장 첫걸음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원인 그런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설비에서 멋있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강주교육대학의 총장님 이하 여러 많은 회원들님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현 총장은 아니고요. 전 총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지금 문해력 그 단톡방이 있는데 혹시 거기 들어오시면 오늘 이 했던 그 원 자료들을 전부 다 거기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셨던 분들은 소개해 주셨던 해주신 분에게 그 단톡방으로 초대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련된 하여튼 문해력 관련한 자료들도 계속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저희들의 노력은 아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